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1986년 늦가을 서울 신당동의 작은 목욕탕. 가해자 민정은 이웃 서연에게 목욕을 가자며 은근히 권유했어요. 겉으로는 다정한 웃음을 지었지만 그녀의 손에는 이미 치명적인 음료가 숨겨져 있었죠. 따뜻한 햇살이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던 평화로운 오전. 민정은 쌍화탕 한 병을 건네며 몸에 좋다는 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청산가리가 녹아 있었어요. 서연은 의심 없이 받아 마셨고 이내 얼굴이 경직되며 호흡이 끊기듯 막혔죠. 거품이 입가를 번지자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민정은 가장 놀란 듯한 표정으로 연기를 이어갔어요. 당시 경찰은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목욕탕에서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흔히 심장마비로 처리되었죠. 그래서 부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가족이 목걸이와 반지가 사라졌다고 증언했음에도 무시당했어요. 민정은 첫 범행을 그렇게 실험 삼아 마무리했어요. 독의 양, 음료의 특성, 주변 환경까지 치밀하게 계산했죠. 계피향과 진한 색을 가진 쌍화탕은 독의 냄새를 덮기에 최적이었어요. 이때부터 그녀는 살인을 단순한 범행이 아니라 하나의 시험 무대로 여겼어요. 욕망과 실험 심리가 얽히며 점점 끝없는 다크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죠. 5달 후, 1987년 봄, 무대는 시내버스 안으로 옮겨졌어요. 민정은 채권자였던 50대 여성 도현을 동행했죠. 빚 독촉을 받던 민정은 갚겠다 말하며 버스에 함께 올랐고 다시 독이 든 음료를 건넸어요. 도현은 얼마 지나지 않아 호흡곤란을 일으키며 차 안에서 거품을 토했어요. 승객들의 비명과 소동 속의 버스는 멈췄지만 경찰은 또다시 심장마비로 종결했죠. 피해자의 지갑이 사라졌음에도 아무런 의심조차 하지 않았어요. 민정은 군중 속에 섞여 흔적을 감추었고 범죄는 더욱 대담해졌어요. 그녀의 독은 점점 일상에 스며드는 그림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당시 사회적 혼란은 수사를 방해했어요. 1987년 민주화 시위와 고문치사 사건으로 전국 경찰 인력이 시위 진압에 투입되었죠. 형사들은 본연의 자리에서 밀려나 있었고 의문사 사건은 무심히 넘어갔어요. 민정은 그런 공백을 교묘히 이용했어요. 피해자와 같은 상조회 소속이라는 사실조차 수사망을 좁히지 못했어요. 단 한 명의 형사만이 의심을 품었지만 권한도 자원도 없었죠. 체계의 균열 속에서 민정은 다시 기회를 얻었어요. 시대의 혼란은 그녀를 가려주는 그림자가 되었고 그 틈에서 독은 더욱 은밀하고 치명적인 힘을 키워갔죠. 1988년 2월 세 번째 시도는 실패로 끝났어요. 이번 대상은 같은 동네 이웃 하경이었어요. 민정은 율무차에 독을 섞어 건넸지만 양 조절을 잘못했어요. 하경은 구토와 메스꺼움만 호소하며 직감했죠.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다.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민정이 약을 사온다며 내린 순간 하경은 운명적으로 선택했어요. 그녀는 곧바로 택시를 출발시켜 혼자 집으로 돌아갔죠. 살아남은 유일한 희생자였어요. 그러나 다음날 민정은 빚을 갚으며 태연히 집을 찾아왔어요. 불안을 감추려는 치밀한 연기였지만 이미 그녀의 심연은 끝없는 다크에 잠식되고 있었어요. 하경 사건 이후 민정은 내심 불안했지만 동시에 독의 농도를 더 정밀히 계산하려는 집착에 사로잡혔어요. 실패의 경험은 그녀를 더욱 집요하게 만들었죠. 1988년 3월, 이번 표적은 믿기 힘든 존재였어요. 바로 자신의 아버지 정호였어요. 민정은 아버지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을 생각이 없었죠. 마치 오래된 그림자처럼 빚은 그녀를 옥죄었고 그 해결책을 또다시 독에서 찾았어요. 효심과 가족애를 기대할 수 없는 자리에서 그녀는 독을 권하며 웃었어요.
버스 안에서 정호는 음료를 들이킨 후 조용히 쓰러졌고 사람들은 단순한 노환으로만 여겼어요. 정호의 죽음은 너무 쉽게 덮였어요. 고령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경찰은 사건성을 의심하지 않았죠. 가족의 장례는 신속히 치러졌고 유해는 화장되었어요. 증거는 불길처럼 사라졌고 민정은 혐의를 벗어났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보던 그녀의 시선에는 눈물도 후회도 없었어요. 오히려 담담한 듯 또 다른 계산이 스쳐갔어요. 이렇게까지 해도 아무도 의심하지 않네 그녀에게 가족은 보호의 울타리가 아니라 빚을 탕감할 기회로 변했어요. 독은 혈육마저 구분하지 않았고 민정의 끝없는 다크는 점점 깊어졌어요. 한 달 뒤 1988년 4월 이번에는 여동생 문희가 표적이 되었어요. 민정은 언니라는 가장 가까운 위치를 이용했죠. 문희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었고 민정은 그 돈을 탐냈어요. 버스 안 언니와 나란히 앉아있던 문희는 갑자기 호흡곤란과 함께 거품을 물며 쓰러졌어요. 승객들은 놀라 병원으로 옮겼지만 그녀는 끝내 숨을 거두었어요. 충격적인 건 언니의 죽음을 목격한 민정의 태도였죠. 울지도 따라가지도 않고 곧장 사라져 버렸어요. 이후 그녀는 동생의 집으로 향해 금품과 보석을 챙기며 냉혹한 그림자를 드러냈어요. 목격자의 증언은 민정의 냉정함을 뚜렷이 기록했어요. 문희가 거품을 토하며 쓰러질 때도 민정의 얼굴에는 동요가 없었죠. 오히려 얕은 미소가 번졌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병원으로 달려가는 구급차를 따라가지 않고 대신 동생의 집으로 향해 재산을 챙긴 행위는 그녀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보여줬어요. 탐욕, 무감정, 그리고 익숙해진 살인. 이제 그녀에게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죠. 그날 이후 민정의 범죄는 단순한 채무 회피를 넘어선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살인 자체가 삶의 일부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연속된 가족살인은 민정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설마 딸이 아버지를, 언니가 여동생을 해칠 거라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이 믿음의 공백은 그녀를 철저히 가려주는 방패였어요. 경찰 역시 범인을 의심할 근거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어둠은 오래 숨어 있을 수 없어요. 민정은 이미 살인이라는 행위 자체에서 쾌감을 얻기 시작했고 피해자의 비명 대신 그녀의 귀에는 알 수 없는 고요가 들렸어요. 그 고요가 그녀를 다시 움직이게 했죠. 더 이상 누가 대상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1988년 8월, 민정은 먼 친척 선영을 다음 대상으로 삼았어요. 그녀는 집을 사기 위한 명목으로 선영에게 돈을 빌렸고 약속한 이자는 과도했죠. 빚은 미끼였고 독은 덫이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버스를 탔고 민정은 약속의 상환을 이야기하며 음료를 건넸어요. 잠시 후 선영은 호흡이 막히며 몸을 떨었고 버스는 긴급히 정차했어요. 이번엔 이전과 달리 부검이 이루어졌어요. 시신에서 검출된 건 다름 아닌 청산가리였어요. 드디어 감춰졌던 독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죠. 민정의 그림자가 서서히 빛에 노출되기 시작했어요. 부검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청산가리,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학살과 죽음을 낳은 독극물이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거예요. 이제 사건은 단순한 돌연사가 아니라 계획적 살인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었죠. 경찰은 민정을 강하게 압박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증거를 가져와라의 태연한 목소리 속에는 오히려 도전적인 뉘앙스가 스며 있었죠. 그러나 경찰은 굴하지 않았어요. 이미 여러 피해자가 매장된 상태였고 유족의 동의를 얻어 무덤을 파내 부검을 진행했어요. 드디어 사건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어요.
파묘 후 진행된 부검은 결정적인 단서를 남겼어요. 피해자 3명의 시신에서 청산가리 성분이 발견된 거예요. 시체가 이미 부패했음에도 독극물은 뼛속까지 스며 남아 있었죠. 민정이 감쪽같이 덮었다고 믿었던 흔적이 오히려 그녀를 올가매는 증거가 되었어요. 경찰은 이 결과를 근거로 민정을 소환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여전히 태연했어요. 심지어 억울한 피해자인 양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압박은 점점 강해지고 있었어요. 그녀가 세운 연극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어요. 끝없는 다크 속 진실은 이제 막 드러나려 하고 있었죠. 결정적인 순간은 가택수색에서 찾아왔어요. 수사팀이 집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쉽게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경 한 명이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특이한 구멍을 발견했죠. 기둥 속에 숨겨진 말린 신문 더미. 그 안에서 꺼낸 것은 밤톨만 한 청산가리 덩어리였어요. 치명적인 독극물이 고스란히 보관돼 있었던 거예요. 이 순간 민정의 부인도 방어도 힘을 잃었어요. 은밀한 은닉처가 발각된 건 아이러니컬하게도 여성의 시선 덕분이었어요. 범죄의 그림자는 사소한 틈에서 드러나기 마련이었죠. 민정의 집에서는 청산가리뿐 아니라 도난당한 금품과 예금 통장도 발견되었어요. 탐욕과 살인이 얽힌 삶의 단서들이 그대로 흩어져 있었죠. 경찰은 이 모든 증거를 모아 그녀를 압박했어요. 그러나 민정은 끝내 억울하다고 외치며 버텼어요. 살인과 부정을 부인하는 그녀의 얼굴은 담담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이미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을 깨달은 그림자가 어른거렸어요. 세상은 더 이상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고 독은 결국 주인을 배신했어요. 민정은 이제 심판대 앞에 서야 했어요. 그리고 그 다크한 길의 끝은 피할 수 없었어요. 민정은 여전히 부인했어요. 경찰의 증거 제시에도 나는 무죄다라며 목소리를 높였죠. 하지만 차가운 증거는 이미 그녀를 압박하고 있었어요. 부검으로 드러난 청산가리, 집에서 발견된 독극물과 금품. 모든 퍼즐은 한 방향을 가리켰어요. 그녀는 결국 빚을 피하려고 가족과 이웃을 희생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범행은 단순한 생존 수단을 넘어섰어요. 살인 그 자체가 쾌락이자 중독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민정은 스스로를 무대 위 주인공처럼 생각했고 경찰과 세상조차 그녀의 연극에 동원된 조연에 불과했죠. 재판은 긴박했어요. 검찰은 계획적 독살임을 강조했고 변호인은 여전히 증거 부족을 주장했어요. 하지만 부검과 압수물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죠. 무엇보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그녀의 냉혹함을 드러냈어요. 피해자가 거품을 물며 쓰러질 때조차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는 증언, 가족의 시신 앞에서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는 기록. 이 모든 것이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재판정의 공기는 얼어붙었고 방청객들은 숨죽인 채 그녀를 바라봤어요. 민정은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었지만 눈빛은 점점 흔들려가고 있었어요. 1988년 사건 이후 민정은 결국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녀의 범행은 7명 이상에게 피해를 입혔고 그중 5명이 목숨을 잃었죠. 판결문은 차갑게 읽혀 내려갔고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하지만 민정은 그 순간조차 억울함을 외쳤어요. 나는 죄가 없다. 그녀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처럼 법정을 맴돌았어요. 법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피고석의 여인은 더 이상 연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범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죄인이었어요. 세상은 드디어 그녀의 가면을 벗겼죠. 민정의 내면은 끝내 풀리지 않았어요. 왜 그녀가 살인에 몰두했는지 심리학자들은 탐구했죠.
도박과 사교에 빠져 빚더미에 오른 생활, 사소한 허영심, 타인의 시선을 집착적으로 의식하는 성격. 이런 모든 요소가 맞물려 그녀를 끝없는 다크로 끌고 간 거예요. 작은 허영이 탐욕으로, 탐욕이 살인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그 살인은 또 다른 살인을 부르고 마침내 중독으로 굳어졌어요. 민정은 인간관계를 채권과 채무로만 바라봤고 가족조차 돈을 갚지 않아도 될 수단으로만 여겼어요. 그 세계관이 범죄를 낳았어요. 심리 전문가들은 민정에게서 연극적 성격 장애의 흔적을 봤어요. 삶을 하나의 무대처럼 여기며 타인의 시선을 통해 존재를 확인하려는 성향이었죠. 그녀는 범죄마저 자신의 드라마 일부로 만들었어요. 경찰이 수사할 때조차 증거를 가져와라 라고 도전하는 모습은 일종의 연출이었죠. 심지어 사형이 선고된 뒤에도 무죄를 외치며 자신을 주인공으로 만들려 했어요. 그녀에게 죽음조차 마지막 무대였어요. 하지만 세상은 더 이상 관객이 아니었어요. 냉정한 심판만이 남았고 그 무대 위에서 그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1997년 12월 30일, 민정은 다른 사형수들과 함께 집행을 맞이했어요. 한국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이 실행된 날이었죠. 23명의 사형수가 그날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어요. 민정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결백을 주장했어요. 나는 죄가 없다는 말이 목에 걸려 나왔지만 철창밖 세상은 그녀를 믿지 않았어요. 이미 5명의 생명이 사라졌고 남겨진 가족들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민정의 부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었어요. 사형장의 문이 닫히는 순간 그녀의 끝없는 다크도 함께 종말을 맞았어요. 민정의 범죄는 한국 사회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여성 연쇄살인, 독극물 살해라는 낯선 범죄 유형은 사회적 충격을 줬죠. 사람들은 어떻게 가족을, 이웃을 이렇게 무참히 해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졌어요. 하지만 그 답은 허영과 탐욕, 그리고 무관심 속에 있었어요. 초동 수사의 부실, 사회 혼란으로 인한 경찰력 공백, 그리고 피해자들의 경고가 무시된 현실. 이 모든 틈이 범죄를 가능케 했어요. 민정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범죄자의 기록이 아니라 사회가 놓친 경고음이었어요. 그녀가 남긴 교훈은 명확해요. 작은 탐욕도 제때 멈추지 않으면 끝내 사람을 삼켜요. 빚을 숨기려는 거짓말, 그 거짓말을 덮기 위한 범죄, 그리고 범죄가 낳은 또 다른 범죄. 결국 민정의 삶은 거짓과 탐욕이 만든 거대한 미궁이었어요. 우리는 그 미궁 속에서 경각심을 배워야 해요. 아무리 가까운 관계라도 신뢰가 무너지고 탐욕이 자리 잡으면 가장 잔혹한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 민정 사건은 가족조차 예외가 아님을, 사회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독극물은 여전히 쉽게 손에 들어올 수 있어요. 산업 현장에서 쓰이는 화학물질,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험. 민정 사건은 단지 과거의 비극이 아니에요. 지금도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는 경고예요. 만약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 관심이 부족하다면 또 다른 민정은 어둠 속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어요. 피해자들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안전망을 단단히 해야 해요. 사건을 기억하는 이유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막기 위해서예요. 민정의 이야기는 끝없는 다크로 추락한 한 인간의 기록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던져진 질문이기도 해요. 탐욕을 제어하지 못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사회는 언제 눈을 감았는가? 그 답을 외면한다면 또 다른 비극은 반복될 거예요. 희생자들은 더 이상 돌아오지 않지만 그들의 죽음은 경고가 되어 남았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신뢰와 안전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작은 방심이 끝없는 다크를 불러온다는 것을요. 이것이 민정사건이 남긴 가장 무거운 유산이에요.